네, 경제민주화 관련되어서 두 번째 동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열분리 명령제를 주제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열분리 명령제는 역사적으로 메가드 정부가 메가드 군정이 이제 일본에 패전 이후에 들어갔을 때 일본의 소위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이제 마츠시다 이런 전통적인 일본 재벌들을 해체하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계열을 분리시키고 주식을 매각하고 오나들은 뒷선에 물러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미국의 경제학계의 좌파들이 자기 나라에서 못했던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을 가져가서 일본을 해체하자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이제 정권의 이념과 맞아떨어지면서 일단 이제 과격 진보 그룹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일본의 재벌을 소위 자기들이 평소 꿈꾸었던 자본주의 개혁 방법을 적용해서 일본 재벌을 해체한 겁니다. 해체되었을까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바츠, 소위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말이 일본의 자이바츠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재벌 그대로 뭐 일본말 읽으면 자이바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져서 재벌 이렇게 읽은 건데, 그 다음에 그 재벌을 해체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주식을 쭉 다 팔았던 거죠. 그 주식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이제 점차 또 기관 투자가들에게 들어가고, 상호 출자 이런 게 이제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위 계열이라는 형태로 완전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계열이라는 형태로 그 그룹이 다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되면 다시 한 10년, 20년 동안에 주식 이제 매매 과정 또 쭉 흘러가고 조금씩 사 모으고 하면서 다시금 계열이 강하게 옛날에 그 멤버들이 다시 해쳐 모여서 계열이라고 불리는 재벌이 다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주식 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계열 분리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이번 주 초에 지난 10월 16일자에 계열분리 명령, 완장은 춤을 춘다, 이렇게. 이 완장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장하성 교수나 전성인 교수나 뭐 이런 얘기죠. 이 계열분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캠프만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캠프에서나 또는 박근혜 캠프에서도 이 계열분리 명령, 소위 재벌을 어떻게 하느냐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의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벌을 말하자면 분할시키는,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미련을 일부에서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방통대 그 김모 교수가 이제 계열분리 일본식의 재벌 혁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고, 전성인 교수나 홍대, 또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벌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성인 교수는 이 계열분리 명령제도를 금융회사에 대해서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야 계열분리 그 금융사에 대해서 주식을 매각 명령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그쪽 캠프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도 프랭크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고 소위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말하자면 금융시장을 개혁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우에 중대한 경영위기에 직면하면 말하자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제 전파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한 개의 개별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정리가 될 때도 물론이지만 금융회사가 파산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여파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내부로 폭발을 일으키느냐 하는데 관심을 두게 되죠.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SIFI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SIFI라고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이 SIFI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금융기관 기존의 파산법이라든지 기업 구조조정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드-프랭크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해서 만든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자. 근데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오너십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기업의 구조조정을 그 기업주에게 맡겨놓지 않고 국가가 들어가서
그 내용을 봐서 직접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2010년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는 형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캠프에서 누군가 이제 말하기가 궁색하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위 사이파이 금융기관이죠.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해서는 도드 프랭크 법안을 적용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업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금융기관에 한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누가 아이디어라고 꺼낸 모양이에요. 근데 참 딱한 것은 그런 것은 이미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금융관련법에 다 그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제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현실에 그 제도가 다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심지어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대우그룹 해체할 때 다 정부가 들어가서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미 지금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해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그게 새로운 것이냐 포장을 하고 그것을 재벌 구조개혁의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쓱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재벌 금융기관들은 별도 관리해서 재벌로부터 떼내자. 단순히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 원래 금융산업은 미국에서 은산분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산분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은행법이 잘못 번역이 되어 들어오면서 번역 오역으로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Financial Institution에는 금융회사도 그 보험회사도 Financial Institution 아니냐 해서 금산분리 이렇게 마약하면 오역의 해프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끄러운 오역의 해프닝이라는 사실은 덮어놓고 일단 재벌개혁이라는데 눈이 멀어서 오케이 재벌개혁 예를 들어 삼성생명도 Financially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이다. 누가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이 되려 그러면요. 무슨 미국의 시티은행 정도 된다든지 JP모간 은행 정도 된다든지 해서 그 은행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 이때 이제 그것을 SIFI라고 지정을 해놓고 특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처럼 뭐 재벌 규제 개혁하는데 재벌을 개혁하는데 재벌을 혼내주고 재벌 오너를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전성인 교수에게는 재벌도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미국의 대기업도 다 그렇게 하죠 도대체 말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글을 제가 조금 여러분 아마 여기 영상 밑에 따라 붙여 놓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만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미 연방 대부분이 결국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록펠러가 보고받은 것은 이렇게 숨을 떡이며 달려온 비서로부터였다. 미국 석유시장의 95%를 장악하여 사실상 완전 독점을 구축했던 스탠다드 오일은 그렇게 34개 꼬마 회사들로 분할되었다. 비서를 돌려보낸 록펠러는 골프를 같이 치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두시지 그래. 록펠러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석유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가총액은 2배로 뛰어올랐고 록펠러는 역사상 최고 거부의 반열로 올라섰다. 클리블랜드 대학살 등 록펠러의 경쟁자 죽이기 전략은 실로 잔혹했다. 철도망을 장악하고 무차별 덤핑 공세를 펴면서 소규모 석유업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당신은 석유 탐사라고 해봤자 곡괭이 한자로 들고 집 근처 들판을 뒤지던 수준이었다. 드레이크 대령이라고 하는 실제 군인 계급이 드레이크 대령은 아니었는데 드레이크 대령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제 석유 시추의 처음 석유 시추를 해서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 이후에 이제 텍사스 클리블랜드 이 중남부 일대가 전부 이제 집에 목장에 파이프만 꼽으면 석유가 나오고 이랬었죠. 중소 석유업자들이 정치권에 잇따라 청원서를 보냈고 급기야 셔먼 반트러스트법이 만들어졌다. 스탠다드 오일의 분할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셔먼 액트에 이제
그 기업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려들어서 록펠러가 34개 회사. 큰 회사는 몇 개가 있죠. 큰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엑소, 소하이오, 아모코, 모빌, 쉐브론, 코노코 등 6개 대형사. 34개 회사로 분할된 것은 1870년 창립 이후 40년 만의 일이다. 근데 이 해에, 1911년 이 해에 똑같이 셔먼 액트에서 이제 분산된, 분리된 회사가 아메리칸 토바코 16개로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알코아는 이 알루미늄 괴를 공급하는 국제 트러스트였어요. 판매 조직이었습니다. 판매 트러스트. 이게 이제 16개, 3개로 찢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찢어진 게 82년에 AT&T가 17개 지역회사로 다 찢어졌습니다. 막 그렇게 됐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합병 분할, 관련 분할 명령제가 도입된 게 1877년인데, 아직까지 분할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미국의 공정거래법 체계는 이 셔먼 액트, 클레이턴 액트, 또 연방거래위원회법 이렇게 3개가 있고 공정거래 자체는 법무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이제 태클을 했죠. 근데 법무부가 이제 원고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피고가 되어서 법무부가 요구했던 것이 법원에 이 법에 따라서 셔먼 액트에 따라서 회사 분할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수년 동안 재판 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할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처음에는 운영회사하고 이제 이 소프트 만드는 회사하고 분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기각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내리고 나서 1, 2년인가 2년인가 법무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쭉 장외 협상을 벌려서 벌금을 내고 이제 사건은 종료되었죠.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S대학의 모 교수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변호인단의 증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독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하자면 독점 이익을 판단하는 독점 여부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계산 공식을 만들어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논문을 써내고 함으로써 그게 이제 법적의 주요 증거 자료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분할 명령을 피해갔던 것이죠. 아마 우리 S대학의 그 교수님은 돈 좀 아마 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꽤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재판할 때 독점 자체도 법이 바뀝니다. 독점의 기본 개념이 말하자면 단지 형태상의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냐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실제로 독점 가격을 받았는가, 그 독점의 형태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비자 잉여에 관여했는가, 소비자 잉여를 얼마나 침해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리눅스 법무부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 소송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독점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 그 하는 판결이 이제 떨어짐으로써 분할 명령을 피해갔던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계일분리 명령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인데 그걸 지금 안철수 쪽에서 갑자기 끌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마도 반론이 많고 전문가들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 그게 웃기는 얘기다. 재산권에 대한 폭력일 뿐이다. 폭력적 개입일 뿐이다 하고 이제 말이 많으면 아마 슬그머니 뭐 없던 얘기로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전성인 교수 얘기고 아마 안철수가 이제 말하자면 심각이 좀 썩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이 계열분리 명령제는 2차 그야말로 이 미국에서 이 록펠러 분할하던 그 당시에 미국 애들이 깜짝 놀라서, 왜냐면 록펠러가 미국 석유 시장 95%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사실상의 기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 사업자, 그 석유 개발이라는 게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도 미국에는 뭐 아마 수천 명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 집 마당에다 꼽아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 회사 차리고 자기가 그 석유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석유 뽑은 것을, 그저 이제 뭐, 그 석유 유통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 유통회사에 전화해서, 야, 내 마당에서 석유가 난다 하면 이제 유통회사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탱크에 있던 거 가져가면 그게 석유 회사인 거죠.
그 석유 사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텍사스 가서 보고 온 게 그건데요. 아주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자기 집 앞마당에 그저 파이프 하나 꼽아서 석유 나오면 석유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화 한 통해서 석유 중개사한테 실어가라 그러고 이제 시세대로 가격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미국에 그래서 5%가 있고 95%를 록펠러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 록펠러가 어떻게 20세기 산업을 폭발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했었나요? 그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34개 회사로 분할했었는데 34개 회사가 나중에 다시 재합병이 되고 이랬어요. 그 별 영향가 없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고 합쳐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분리 명령제라고 하는 그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어제 그제 안철수 팀에서 계열분리 명령제를 꺼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따로 떼내서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게 적용된 계열분리 명령, 자산 매각 명령 이것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떤 규칙입니다. 그 지금 그게 우리 금산법에도 있죠. 우리 금산법이라는 게 원래는 금융회사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인가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인가 이래도 근데 원래 그 법 이름이 합정법이었습니다. 금융회사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이 프랭크 도드 법안 내용의 기본 골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 뒤에 재벌 계열 분리라고 말을 던졌다가 무슨 소리냐 재벌을 강제 분할한다는 거냐 하니까 아이고 아니야 금융회사는 중요하니까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안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 하자는 거야 하고 뒤로 물러서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이게 이제 반론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아마 글쎄요 안철수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때쯤 되면 없던 일로 아마 되지 싶습니다만 그런 발상까지 지금 우스꽝스럽게도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하죠.